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클루지, 생각의 역사를 뒤집는 기막힌 발견. 지은이는 게리 마커스입니다. 역행자의 저자 자청 씨가 추천해서 유명해진 책이죠. 먼저 프롤로그부터 시작합니다. 클루지, 생각의 함정들, 그러나 생각의 무기들. 인간은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고귀한 이성과 무한한 능력을 지닌 존재일까? 또는 몇몇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완전한 존재일까? 거의 그렇지 않다. 만약 인류가 지능과 자비심을 갖춘 어느 설계자의 작품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합리적이고 우리의 논리는 나무랄 데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기억은 견고할 것이고 우리의 회상은 믿음직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문장은 힘차고 우리의 단어는 정확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언어는 체계적이고 규칙적이어서 싱, 생, 브링, 브로트처럼 빌규칙 동사나 그 밖에 이상하고 모순된 것들로 가득 차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언어에 정통한 리처드 레더러가 말했듯이 햄버거에는 햄이 들어있을 것이며 에그플랜트에는 에그가 달려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파크웨이에서 파킹하고 드라이브웨이에서 드라이브하지 다른 길에서 헤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체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만큼 영리한 유일한 종이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주의 깊게 짠 계획을 순간의 만족 때문에 내팽개칠 만큼 어리석기도 하다. 예를 들어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말했었나? 하지만 3층 초코크림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뭐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지, 이런 거. 우리는 $100짜리 전자레인지를 살 때는 $25를 아끼려고 기꺼이 시내 반대편까지 차를 몰고 간다. 그러나 $1000짜리 평면 텔레비전을 살 때는 똑같은 액수를 아끼려고 똑같은 거래를 가지 않는다. 절약할 수 있는 비율이 작다고 같은 액수를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예컨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와 같은 타당한 3단 문법과 모든 생물은 물을 필요로 한다. 장미는 물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장미는 생물이다의 잘못된 3단 논법의 차이를 간과하곤 한다. 후자의 논법도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장미를 자동차 배터리로 바꾸어 보라. 만약 내가 모든 선원이 한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말했다면 그것이 특정한 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선원들 각자의 애인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목격자 증언이라는 것은 인간이 언뜻 목격한 사건이나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정확히 기억해낼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보통 사람들에게는 연속된 12개의 단어 목록을 30분 동안 기억하고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인간 마음의 설계가 아주 엉망진창이라고까지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흔히 정치인들이 말하듯이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의 목표는 어떤 오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오류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자, 그럼 클루지란 무엇인가? 셰익스피어가 무한한 이성을 상상했던 곳에서 나는 다른 어떤 것을 곧 공학자들이 클루지라고 부르는 것을 본다. 클루지란 어떤 문제에 대한 서툴거나 세련되지 않은 그러나 놀라울 만큼 효과적인 해결책을 뜻한다. 예컨대 1970년 4월 아폴로 우주선 13호의 달 착륙선에서 이산화탄소 여과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자. 당시에는 대체 여과기를 승무원들에게 보낼 방법도 없었다. 그때는 아직 우주 왕복선이 발명되기 전이었다. 우주 캡슐을 며칠에 걸쳐 기지로 끌고 올 수도 없었다. 여과기가 없다면 승무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뻔한 일이었다. 우주비행 관제소의 공학자 에드 스마일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동료들과 의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 우주 캡슐 안에 뭔가 쓸모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궁리를 해봐라. 다행히 지상 정비원들은 이 과제를 풀 수 있었다. 그들은 비닐봉지와 마분지, 상자, 절연 테이프, 양말 한쪽으로 투박한 여과기 대용물을 그럭저럭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3명의 우주 비행사는 목숨을 건졌다. 그중 한 명이었던 짐 러벨은 훗날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이 장치가 특별히 멋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작동했어요. 모든 클루즈들이 목숨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고학자들은 때때로 재미삼아 클루즈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제대로 하기가 귀찮아서 클루즈를 만들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에게 클루즈는 절박한 사정과 뛰어난 책략의 산물이기도 하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주인공 맥가이브가 재빨리 도망치기 위해서 절연 테이프와 고무 매트로 신발을 급조하듯이 말이다. 그런가 하면 월레스와 그룸이 돼서 자명종과 커피 기구와 머피 침대로 이어지는 발사와 활동기시 장치나 루브 골드버그의 간단한 연필깎이처럼 그냥 웃자고 만든 클루즈들도 있다. 이 장치의 경우에는 연에 달린 끈이 작은 문을 들어 올리면 나방들이 나와서 세 장을 들어 올리게 되고 이어서 딱따구리가 나와 연필심이 박힌 나무를 쪼아댄다. 하지만 맥가이버의 신발이나 루브 골드버그의 연필깎이도 인간의 마음이라는 아마도 가장 기상천외한 클루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맹목적인 진화 과정이 빚어낸 기이한 산물이다. 클루즈의 유래. 클루즈라는 단어의 기원과 철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 몇몇 사람들은 이것에 D를 삽입해 클러즈로 쓰기도 한다. 이것은 이 단어가 뜻하는 해결책만큼이나 서툴러 보이는 장점이 있지만 잘못된 발음을 유도하는 단점이 있다. 클루즈를 제대로 발음하자면 슬러지가 아니라 휴즈에 가깝다. 몇몇 사람들은 이 단어가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뜻하는 스코틀랜드의 옛 단어 클루즈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영리한을 뜻하는 독일 단어 클루그가 기원이라고 믿는다. 컴퓨터 은어 해커 사전에 따르면 1935년 이미 클루지라는 말이 쓰였다. 그것은 인쇄기의 부속물이었다. 사실상 모든 사람이 동의하듯이 이 말이 처음으로 대중화된 것은 1962년 2월 잭슨 그램 홀룸이라는 컴퓨터 분야의 한 선구자가 농담조로 쓴 클러즈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논문을 통해서였다. 그는 이 논문을 통해서 클루즈를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조화롭지 않게 모여 비참한 전체를 이룬 것이라고 정의했다. 나아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클러즈를 만드는 것은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진정한 클러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피학증적인 섬세함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그것을 곧바로 알아챈다. 아마추어들은 그것이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일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도 수많은 클루즈를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1960년대 초까지도 대부분의 차들에 설치되어 있었던 진공식 와이퍼를 생각해보라. 오늘날 대부분의 차에 설치되어 있는 현대식 와이퍼는 전기로 구동된다. 그러나 옛날에는 차들이 12V가 아니라 6V로 달렸다. 그것은 스파크 플러그를 작동시키는 데에도 충분하지 못한 전력이었다. 때문에 와이퍼 같은 사치품을 구동시킨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래서 몇몇 영리한 기술자들은 전기 대신에 엔진에서 나오는 흡입력을 이용해 와이퍼 모터를 돌리는 클루즈를 고안하였다. 그런데 이 장치의 한 가지 문제는 엔진에서 나오는 흡입력의 양이 엔진의 작동 강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었다. 엔진이 강하게 작동할수록 흡입력은 줄어들었다. 그래서 예컨대 1958년산 뷰익 리비에라를 몰고 언덕을 올라가거나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면 와이퍼가 굼벵이처럼 움직이거나 아예 멈춰버렸다. 산악 지방에서 비라도 만나면 그야말로 낭패였다. 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것은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이 장치를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인간 마음의 특이한 점들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에 대한 멋진 은유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인간의 마음은 은혼의 여지 없이 인상적이며 우리 주변의 어떤 대안적 장치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많은 결함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종종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결함들을 그냥 받아들인다. 감정의 폭발, 그저 그런 기억력, 편견에 사로잡히는 경향 등을 우리는 우리 마음의 표준적인 능력으로 받아들인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클루즈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상자 밖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최선의 과학은 최선의 공학과 마찬가지로 종종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이해하는 것보다 사물이 어떻게 달리 존재할 수도 있었을까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공학자들은 대개 돈이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클루즈를 만든다. 그렇다면 자연은 왜 클루즈를 만들까? 진화의 과정은 영리하지도 않았고 구두쇠처럼 인색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돈과 상관이 없으며 선견지명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 게다가 진화는 10억 년에 걸친 일인데 도대체 무슨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생명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는 그곳에서 무수한 클루즈들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간의 척추는 형편없는 해결체계다. 만약 4개의 기둥이 균등하게 교차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몸무게를 분산해 지탱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단 한 개의 기둥으로 전체 몸무게를 지탱하는 척추는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직립보행 덕분에 우리는 똑바로 선 채로 손을 자유롭게 놀리면서 생존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요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 해결책이 우리 몸에 들러붙은 까닭은 무엇일까? 척추가 두발 동물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구조가 4발 짐승의 척추에서 진화했기 때문이다. 즉 불완전하게나마 일어서는 것이 아예 일어서지 않는 것보다 더 나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 눈의 감각 부위는 머리 앞쪽이 아니라 뒤쪽을 향해 설치되어 있다. 때문에 온갖 방해거리가 생겼는데 배선 다발이 눈을 꿰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 우리 두 눈에는 빛에 반응하지 않은 맹점이 하나씩 생기게 되었다. 이건 역시 클루즈의 대표적인 예다. 진화를 통해 생긴 클루즈의 또 다른 유명한 예는 남성들의 은밀한 해부학적 특징과 관련이 있다. 정소에서 요도로 이어진 정관은 쓸데없이 길다. 정관은 앞쪽으로 다시 갔다가 고리 모양으로 180도를 빙 돌아 음경으로 이어져 있다. 만약 재료를 아끼거나 또는 효율적인 전달을 고려하는 알뜰한 설계자라면 정소에서 음경까지 짧은 관으로 곧장 연결했을 것이다. 이렇게 닥치는 대로 체계가 구성된 유일한 이유는 이전에 있는 것을 기초로 그 다음 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 과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의 신체는 불완전한 것들로 가득하다. 콧구멍 위에 쓸모없이 돌기가 나 있고 치아는 썩으며 골치 아픈 사랑니가 나오고 발은 쑤신다. 등은 쉽게 뻣뻣해지고 털도 없고 부드러운 피부는 베이고 물리기 쉬우며 햇볕에 타기까지 한다. 우리는 달리기도 잘 못하며 우리보다 작은 침팬지에 비해 약 3분의 1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고유한 결함들은 인간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동물 세계에도 수십 가지 결함들이 널리 퍼져 있다. 예컨대 세포 한 개가 2개로 되는데 핵심적인 과정인 DNA 복제에 앞서 DNA 가닥이 분리되는 과정은 미로같이 복잡하다. DNA 폴리메라아제의 한 분자는 아주 간단하게 작업을 수행하는 데 반해 다른 한 분자는 합리적인 공학자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불규칙하게 작업을 수행한다. 이처럼 자연은 쉽게 클루즈를 만들곤 한다. 자연은 그것의 산물이 완벽한지 또는 세련됐는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작동하는 것은 확산되고 작동하지 않는 것은 소멸할 뿐이다.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 유전자는 증식하는 경향이 있고 도전을 이겨내지 못하는 생물을 낳는 유전자는 사라져버리는 경향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은유다. 이 게임의 이름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적절함이다. 우리의 마음은 클루즈다. 신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누구도 이런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선을 긋는다. 맞다. 내 척추는 클루즈다. 내 망막도 그럴지 모른다. 그러나 과연 내 마음도 클루즈일까? 우리의 신체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실제로 사람들은 오랫동안 다른 식으로 생각해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했다. 존 슈튜어트 밀이나 아담 스미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경제학적 전통 속에서 학자들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바탕으로 되도록 싸게 사고 비싸게 팔며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학자들은 사람들이 베이스의 방식으로, 다시 말해 수학적으로 최적의 방식으로 추론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한 권위 있는 학술지는 MIT, UCLA,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온 인지과학의 3인방과 함께 이 주제를 전면적으로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인간의 인지작용이 합리적인 개연론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핵심 영역에서 인간의 인지작용은 수행의 최적 수준에 접근한다. 최적이라는 개념은 점점 더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진화 심리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예컨대 이 학문 분야의 공동 창시자인 존 투비와 레다 코스미데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연 선택은 언덕을 오르는 과정과도 같아서 실제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설계 가운데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화의 광대한 시간에 걸쳐 많은 대안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 선택은 최고로 잘 제작된 기능적 설계의 축적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스티븐 핑커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의 시각을 가능케 하는 마음의 부분은 정말로 잘 설계되어 있다. 나아가 우리가 보는 것을 해석하고 그것에 작용을 가하는 기관으로 정보가 올라가면서 설계의 질이 점점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아무런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책이 제시하려는 관점은 조금 다른 것이다. 물론 분별 있는 학자라면 어느 누구도 자연 선택이 최고로 잘 제작된 기능적 설계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사실은 자연 선택이 최고의 설계를 결코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 베이스주의자들은 진화 심리학자들과는 달리 나는 인간의 마음이 신체만큼이나 클루즈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다시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영아 사례와 남성들의 빈번한 착각. 진화 심리학의 많은 서적들을 뒤져보아도 인간의 마음과 관련해 정말로 기이하다고 평가받는 측면들이 언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물론 대부분의 진화 심리학자들은 최적의 수준 아래에서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의 오류가 논의될 때면 사람들은 대부분 언뜻 부적절해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훌륭히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영아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어느 누구도 영아 사례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영아 사례는 그저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당혹스러운 것이다. 만약 우리가 본질적으로 유전자를 확산시키는 그릇으로 존재한다면 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살해하는 일이 생기겠는가? 마틴 데일리와 마르고 윌슨은 유전자의 관점에서 영아 사례는 매우 제한된 주변 환경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곧 부모가 자식과 실제 혈연 관계로 맺어 있지 않거나, 또는 친자가 아니라고 아버지가 의심하거나, 또는 어머니가 지금은 자식을 제대로 돌볼 처지가 아니지만 나중에 더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영아 사례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데일리와 윌슨이 제시하는 자료를 살펴볼 때 살해자와 어린이 학대의 유형들은 이 가설과 잘 들어맞는다. 또 다른 예로 조금 덜 놀라운 사실을 살펴보자. 남성들은 잠재 배우자의 성적 의도를 체계적으로 과잉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그저 희망적인 사고의 결과일 뿐일까? 진화 심리학자 마티 헤이즐튼과 데이비스 버스의 견해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이것이 자연 선택을 통해 형성된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자 자연을 통해 강화된 인지 오류라고 말한다. 더 성공적인 생식을 가능케 하는 전략은 해당 집안 안에서 당연히 널리 퍼질 것이며, 조상 남성들 가운데서 잠재 배우자의 신호를 과잉 해석하는 경향이 있던 남성들은 조심스러워 기회를 놓치곤 했던 남성들보다 더 많은 생식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조상 남성들이 과잉 해석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생식 기회를 얻는 것이 간혹 있지도 않은 기회를 잘못 지각해서 자존심이나 체면을 구기는 것 같은 부작용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정말로 타인의 동기를 체계적으로 편향되게 해석하는 행동이 언뜻 결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긍정적인 특성일지 모른다. 위의 예처럼 재치 있고 주의 깊게 논증된 사례들을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서 인간에게 발견되는 모든 기이한 버릇들이나 이상한 작용들 뒤에 진정으로 적응에 유익한 전략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의 밑바닥에는 최적화가 진화의 필연적 결과라는 대담한 가정이 깔려 있다. 그러나 최적화는 진화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진화 속에서 생길 수 있는 결과일 뿐이다. 결함처럼 보이는 몇몇 것들은 실제로 유익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척추와 거꾸로 된 망막이 증명하듯이 몇몇 결함들은 정말로 최적 수준 이하의 것이며 그저 진화가 더 나은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는 것일 수도 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불완전할까? 진화의 핵심 기제인 자연 선택은 진화 과정 중에 나타나는 돌연변이만큼만 좋은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나타난 돌연변이가 유익하다면 그것은 확산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변이는 아쉽게도 아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옛말에도 있듯이 제한하는 것은 우연이고 처분하는 것은 자연이다. 나타나지도 않는 변이는 당연히 선택될 수도 없는 것이다. 만약 제대로 갖춰진 유전자들이 나타난다면 자연 선택은 이 유전자들의 확산을 촉진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유전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화는 나타난 것들 가운데서 차선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 진화를 산에 오르는 일에 비유해 생각해 보자. 예컨대 리처드 도킨스는 진화를 통해 어떤 복잡한 생물이나 기관이 하룻밤 사이에 조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그러려면 운 좋은 변이가 동시에 엄청나게 많이 생겨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은 가능하다. 도킨스의 생생한 말을 들어보자. 여러분은 수학자나 물리학자가 아니더라도 눈이나 헤모글로빈 분자가 순전히 뒤죽박죽의 행운을 통해 여기부터 무한히 자기 조립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눈과 무릎, 효소와 팔꿈치 관절, 기타 생명의 기적들이 보여주는 천문학적 비개연성은 다인주의에만 해당하는 고유한 어려움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이론이라면 어떤 이론이든 풀어야만 하는 문제다. 그리고 다인주의는 이 문제를 독특한 방식으로 푼다. 다인주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비개연성을 다루기 쉬운 작은 부분으로 쪼개어 필요한 행운을 흐릿하게 만들고 비개연성의 산을 뒤로 돌아 완만한 비탈로 수백만 년에 걸쳐 조금씩 기어오른다. 웅대한 진화의 예가 넘쳐날 정도로 많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예컨대 인간의 망막은 어두운 방에서 딱 한 개의 광조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달팽이관은 조용한 방에서 수소 원자의 지름보다도 작은 진동을 탐지할 수도 있다. 우리의 시각체계는 아무리 컴퓨터 성능이 좋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어떤 기계의 시각 능력보다도 월등히 뛰어나다. 거미줄은 강철보다도 강하고 고무보다도 유연하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생물의 종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에 점점 더 적절하게 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때때로 이론적 한계까지 도달하곤 한다.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는 과제에 절묘하게 적응되어 있다. 이것은 주변 기압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산소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생물의 종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조율되어 있다. 이런 차이는 해수면에 거주하는 생물과 히말라야 고지대에 사는 줄무늬 머리 거의 같은 종을 비교해보면 더욱 잘 드러난다. 헤모글로빈의 생화학적 작용에서 눈의 정교한 초점 색에 이르기까지 깜짝 놀랄 만큼 완벽에 가까운 생명 현상들이 수천 가지나 존재한다. 그러나 언제나 완벽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특히 진화가 지나는 길이 그저 한 개의 산이 아니라 산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완전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산의 비유가 흔히 놓치는 점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정상에 못 미치는 꼭대기에서 이른바 국부적 최대치에서 진화가 고착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도킨스나 그 밖의 많은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진화는 잔걸음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어떤 변화가 곧바로 개선을 불러오지 않으면 유기체는 자신이 도달한 산맥의 한 지점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앞서 언급한 클루지들은 바로 이렇게 제법 높기는 하지만 절대 정점에는 못 미치는 산들에 고착된 진화의 예들이다. 진화는 궁극적으로 완벽의 문제가 아니다. 진화는 최근의 노벨상 수상자 허브 사이먼이 적당히 만족하기라 부른 것, 곧 적당히 좋은 결과를 얻는 일의 문제다.
이런 결과는 경우에 따라 아름답고 세련된 것일 수도 있고 클루즈일 수도 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화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낳을 수 있다. 생물의 세계에는 절묘한 측면들과 아무리 좋게 보아도 날림으로 된 측면들이 함께 존재한다. 때로는 세련됨과 서투름이 말 그대로 나란히 공존하기도 한다. 예컨대 매우 효율적인 신경세포들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비효율적인 시냅스 간격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효율적이던 전기 활동이 시냅스 간격에서 덜 효율적으로 흩뿌려지는 화학물질로 변환되며 이 화학물질을 통해 다시 열이 낭비되고 정보가 손실된다. 이와 비슷하게 척추 동물의 눈은 미묘한 기제를 통해 빛에 초점을 맞추고 조명의 다양한 강도에 순응하는 등 여러 면에서 굉장히 세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것은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보다 정교하게 작동하지만 여전히 뒤를 향해 있는 망막과 그것의 부산물인 맹점의 장애를 받고 있다. 만약 우리의 눈이 진화의 최정상에 도달한다면 이것의 작동 방식은 많은 면에서 오늘날과 비슷하겠지만 망막은 앞을 향해 있을 것이며 맹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눈은 뒤를 향해 있는 망막을 전제할 때 거의 최선에 가깝다. 그러나 이것이 최선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정상에 뚜렷이 못 미치는 곳에서 자연히 머무는 경우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다. 진화, 클루즈를 만들다. 진화의 가능성은 이전 진화의 제약을 받는다. 어떤 생물이 특정 순간에 최적 수준에 못 미치는 설계를 갖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무작위적인 우연, 다시 말해 그냥 운이 나빴기 때문일 수도 있고 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일 수도 있다. 예컨대 커다란 운석이 떨어지거나 빙하시대 같은 대변동이 일어나면 진화가 환경의 변화를 따라잡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또는 우리의 유전 물질에 담겨있는 역사 때문일 수도 있다. 역사는 강력한, 때로는 이롭지 못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어떤 시점에서 진화의 가능성이란 이전에 진화한 것의 제약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일부 정치적 갈등이 세계대전 뒤에 체결된 조약들에서 비롯한 것처럼 오늘날의 생명 현상은 이전 생물들의 역사에서 비롯한 측면이 있다. 다윈이 말했듯이 모든 생명은 변형된 혈통의 산물이다. 지금 존재하는 형태들은 이전 형태들의 수정판일 뿐이다. 예컨대 인간의 척추가 이렇게 생긴 까닭은 그것이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진화의 관성이라 부르고자 한다. 뉴턴의 관성의 법칙에 따르면 정지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경향이 있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비슷하게 진화는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에 수정을 가하면서 작업하는 경향이 있다. 진화의 관성이 생기는 까닭은 새로운 유전자가 이전 유전자들과 조화롭게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며 즉각적인 방식으로 진화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특정 유전자를 지닌 생물은 살아서 번식하거나 아니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자연 선택은 당장 이로운 유전자들을 선호하고 장기적으로 더 나을지도 모를 대안들을 폐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사용한 편법이 내일 문제가 되더라도 지금 당장 제품을 팔아야만 하는 경영자의 처지와도 비슷하다. 그래서 결국 진화는 노벨상 수상자 프랑수아 제이콥의 유명한 말처럼 땜장이의 처지와 비슷하다. 땜장이는 종종 자기가 무엇을 만들지도 모르면서 낡은 마분지, 노끈, 나무나 금속 조각 등 주변의 아무 것이나 사용해서 쓸만한 물건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자투리를 모아 조립한 것이 생긴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면 땜질은 쿨루즈의 괴짜 할아버지다. 생존은 최선의 진화를 방해한다. 한마디로 말해 진화는 종종 옛것 위에 새로운 체계를 쌓아 올리는 식으로 전개된다. 신경과학자 존 엘머는 자기가 방문한 적이 있는 발전소에 비유해 이런 생각을 멋지게 표현했다. 그곳에서는 적어도 3층의 공학이 겹겹이 쌓여 동시에 사용되고 있었다. 최신 컴퓨터 공학이 곧바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1940년대에 만들어진 진공관을 통제하고 있었고 이것은 다시 가스를 밀어넣는 더 오래된 기체 역학을 통제하고 있었다.
만약 발전소 기술자들에게 전체 체계의 작동을 멈추는 것이 허락된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낡은 체계들을 다 뜯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력을 끊임없이 공급해야만 했기 때문에 야심찬 재설계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생명체는 끊임없이 생존하고 번식해야만 하기 때문에 진화를 통해 최적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다. 발전소 기술자들처럼 진화도 생물의 작동을 멈출 수는 없으며 때문에 그 결과는 옛 기술에 새로운 기술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꼴사나운 것이 되곤 한다. 예컨대 인간의 중뇌는 아주 오래된 후뇌 위에 말 그대로 얹혀 있으며 이 두 뇌 위에 다시 전뇌가 얹혀 있다. 이 셋 가운데 가장 오래된 후뇌는 적어도 5억 년 전부터 있었으며 호흡, 신체 균형, 경계 등 인간뿐 아니라 공룡에게도 똑같이 기묘한 기능들을 통제한다. 그 외에 생긴 층인 중뇌는 시각과 청각 반사를 조절하고 눈의 운동 같은 기능들을 통제한다. 가장 마지막에 생긴 부위인 전뇌는 언어나 의사결정 같은 일들을 통제하는데 이것은 종종 더 오래된 체계들에 의존한다. 신경과학 교과서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언어는 왼쪽 전뇌의 호두만한 부위인 브로카 영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심지어 언어는 더 오래된 체계인 손해나 언어 처리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아주 오래된 기억체계 등에도 의존하고 있다. 진화의 경로를 거치면서 우리의 뇌는 마치 수차례 글자를 쓰고 그 위에 또 써서 새 글자 뒤에 옛 글자가 숨어있는 고대 양피지 사본처럼 되었다. 이렇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옛 체계 위에 새 체계가 얹히는 썩 아름답지 못한 과정을 엘먼은 기술들의 누진적인 중첩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의 최종 산물은 클루즈가 되기 쉽다. 진화가 마음을 지배하는 강력한 이유. 진화를 통해 왜 클루즈와 같은 해결책들이 생겨나는가를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일과 인간의 마음이 클루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일은 당연히 똑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두 가지 강력한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인간의 진화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유전체의 성질에 관한 것이다. 우선 인간이 존재해온 짧은 시기와 그것이 뜻하는 바를 생각해 보자. 박테리아는 지구상에서 30억 년을 살아왔으며 포유동물은 3억 년을 살아왔다. 이와 달리 인간은 기껏해야 몇십만 년을 살아왔다. 나아가 언어, 복잡한 문화, 사려 깊은 사고력 등은 생긴 지가 겨우 5만 년쯤 되었을 것이다. 진화의 표준에 견주어 볼 때 이것은 결함을 제거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전 진화의 관성이 축적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비록 오늘날 보통 인간의 삶은 보통 원숭이의 삶과 상당히 다르지만 인간의 유전체와 영장류 유전체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핵산의 기본 단위인 뉴클레오티드로 따져볼 때 인간의 유전체와 침팬지의 유전체는 98.5%가 동일하다. 이것은 인간 유전 물질이 거의 대부분이 언어도 없고 문화도 없고 사려 깊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생물의 단계에서 진화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특성들이 즉 언어, 문화, 사려 깊은 생각 등 우리를 인간으로서 가장 뚜렷이 정의해주는 특성들이 원래 매우 다른 목적에 적합한 유전적 토대 위에 세워졌음을 뜻한다. 클루지가 선사하는 독특한 기회, 마음의 한계와 생각의 함정을 포착하기. 이 책에서 우리는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영역들인 기억, 신념, 선택, 언어, 행복 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클루지가 넘쳐난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이다. 인간은 때때로 명석한 두뇌를 자랑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멍청하기도 하다. 인간은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인생을 망치는 약물에 중독되기도 하며 간밤의 토크쇼에서 짓거리는 헛소리에 홀딱 넘어가기도 한다. 우리 모두는 이런 유혹에 취약하다. 근육질 몸매를 뽐내는 옆집 여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롬 그룹맨의 박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바바라 터치맨의 바보들의 행진 같은 책들이 잘 보여주듯이
박사들, 변호사들, 세계 지도자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진화 심리학의 대표자들은 자연 선택을 통해 어떻게 훌륭한 해결책들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왜 그렇게 시종일관 오리에 빠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의 기억이 왜 그렇게 자주 기대를 저버리는지, 우리는 왜 그렇게 자주 거짓된 것을 믿고 참된 것을 믿지 않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약 400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외계인에게 납치된 적이 있다고 진지하게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손해를 만회하려고 더 큰 손해를 보는 현상이 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80%가 살코기인 고기가 20%가 지방인 고기보다 왜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언어의 기원을 살펴보면서 왜 언어에 불규칙하고 앞뒤가 맞지 않고 애매모호한 것들이 넘쳐나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언어와 관련해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은 떠났다. people left 같은 문장이 4단어밖에 안 되는데도 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그 밖에도 나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왜 또 그런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흔히 쾌락은 생물종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들 말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을 보면서 지내는가? 텔레비전 시청이 인간 유전자에 이룰 곳이 거의 없는데도 말이다. 또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한 번쯤은 시달릴 정도로 정신질환이 흔한 까닭은 무엇인지, 나아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는 까닭은 도대체 무엇인지 살필 것이다. 한마디로 여기도 클루지 저기도 클루지다. 이 모든 경우에 나는 인간의 마음이 형성될 때 진화의 관성이 수행한 역할을 고려함으로써 우리의 한계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자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지적 기벽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낙관주의자들은 우리 정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조차 위안거리를 찾아내곤 한다. 그들은 우리의 기억력이 나쁜 까닭은 정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들은 우리의 언어가 애매하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고도 거절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예컨대 시를 쓰거나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애매함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애매함에 빠져있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아무리 분명히 표현하려 해도 문장에 오해의 여지가 있을 때, 예컨대 형사재판의 증언대에 선 목격자의 경우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기억력이 기대를 저버릴 때 실제 인간의 인지적 결함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목욕물을 쏟아버리면서 아기까지 내팽개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클루지들이 유익한 적응 형태들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생물학자 레슬리 오르젤은 일찍이 자연이라는 어머니는 당신보다 영리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대체로 그러하다. 어느 개인도 자기가 한 일을 자연이 한 일에 견줄 수 없다. 그리고 자연이 설계한 것들은 대부분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섬세하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에는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생물학자들은 언뜻 쓸모없어 보이거나 졸렬한 듯한 자연의 설계에 당황했다가도 결국에는 자기가 자연의 섭리에 담긴 오묘함과 찬란함, 통찰의 심오함을 과소평가했음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깨닫게 된다. 나는 철학자 댄 데넷의 이 말이 일면적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체스에서 통계 분석에 이르기까지 지적 활동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계가 인간을 능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시대의 물리적 체계가 인지 과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다는 것을 자연이 언제나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상상하는 일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자연이 언제나 독창적이라고 가정하는 대신에 인간 마음의 여러 측면들을 그 자체로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위대한 것과 아쉬움이 남는 경우로 구별하는 것은 충분히 값진 일이다. 이해하고 개선하기. 클루지가 완전한 것보다 더 많든 아니면 완전한 것이 클루지보다 더 많든 상관없이 우리는 완전한 것에서 배울 수 없는 두 가지를 클루지에서 배울 수 있다. 첫째로 클루지는 우리가 진화해온 역사에 대해 특별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가 완전한 것을 관찰할 때는 수렴된 여러 요인들 가운데 어떤 것이 이상적인 해결책을 낳았는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반면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쉽게 알아챌 때가 많다. 완전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적어도 원칙적으로 전지전능한 설계자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불완전한 것은 이런 생각에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법의학적 단서를, 다시 말해 과거를 재구성하고 인간의 본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말년에 스티븐 제이 굴드가 말했듯이 불완전한 것은 현재의 관점에서 의미가 없는 과거의 유물, 쓸모없는 것, 이상한 것, 별난 것,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역사를 보여주는 기호들이다. 그리고 둘째로 클루즈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에 대해 단서를 줄 수 있다. 우리가 80% 완전하든 아니면 20% 완전하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로 무의미한 숫자다. 우리 인간에게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클루즈는 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다. 우리가 진화해온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솔직히 들여다볼 때 우리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고귀한 우리의 마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프롤로그는 이 책 내용을 전체를 요약하는 아주 중요한 단락이어서 전문을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참 녹음이 길어졌네요. 오늘 녹음 여기서 마치고요. 클루즈의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